우리 적폐 채널이니까 네. 갭 투자자들이 많이 본단 말이죠. 네네. 제일 많이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게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갖고 있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신규 분양 물량에서부터 그쵸. 예, 예, 이 예. 가격 하락에 시작이 된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저희 갭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기존 주택이 전세가율이 높은 게 있고 전세가율이 낮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승장 때는 이 차별화되면서 신규 주택 같은 경우 이제 매매가 위주로 올라가고 전세가가 뒤따라 올라가면서 갭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 인기가 없는 아파트들 있죠. 얘네들이 안 매매가가 잘 안 올라가면서 이 전세가가 붙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죠. 그럼 이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착각하는 게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전세가가 적극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 어떻게 올라가야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세 난처럼 막 이제 난리가 나는 예, 거? 난리가 나야 돼. 전세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좀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해야 밀려 올라가지. 얘는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올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힘이 강해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힘이 강하다는 건 뭐냐? 전세 난처럼 지금 임대차 3법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정도로 강한 전세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상승은 없어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그건 이제 거의 끝이고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현장에 전세가 매물들이 이제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안 나가고 있어요. 전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러니까 그게 현장마다 다르다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현장이 신축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는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이 전세가가 낮은 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지금만 해도 2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전세가 얘는 올라가죠.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구축 얘네들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제 문제가 뭐냐?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 있죠.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 있으면 얘네들 전세가 뚝뚝 떨어져요. 지금 왜냐?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눌러앉은 사람이 많잖아요. 물량이 300세대 나오는데 갑자기 1000세대 물건이 툭 떨어져. 그러면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전세가가 막 그 임대차 3법 처음 적용될 때처럼 4, 5개월? 예, 그때처럼 올라가는 상황은 거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구축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세가에 밀려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그런 데들이 얘네들이 가격이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규제로 인해서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가격도 얘네들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데 전세가 때문에 밀려 올라갔던 게 이제 전세가도 안 올라가니까 이제 상승률이 없는 거죠. 그 이제 저희 팔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 가능하면 저는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팔아라. 이제 하락을 막기 싫으면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사정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팔고 이사 가고 뭐 이런 거 정말 귀찮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락을 견디면서.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소형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럼 버티면 안 됩니다. 5구 이하 뭐 이런 것들. 예. 소형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기 옛날에 2007년 이하 때 대형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2007년 이전에 대형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것들이 2012년, 13년부터 이제 소형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대형은 2015년, 17년, 18년까지 안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래프만 보고 야, 결국엔 올랐지. 이거는 그 사람의 당사자의 심정을 몰라서 하는 그건 얘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 입장이 당해보면 피가 말리죠. 그 사람은 진짜 그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과 이게 내가 사실은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전세 사는 사람은 이렇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없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게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심한 거고 다른 물건, 인기 없는 평형대를 가지고 있는 분도 비슷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소형 갖고 있는 분들이 다음 사이클에 대형이 인기가 좋아지면 소형은 철저하게 외면됩니다. 그럴까요? 중소형은 원래 always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2007년 이전에 보면 소형 철저하게 외면됩니다.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적인 가격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대 부담 때문에 사려고 하는 매수자층이 떨어져 나가거든. 그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인기 있는 쪽으로. 이 집을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투자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저는 막말로 여기에서 1대 99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진짜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없다. 냉정하게. 그러면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는 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안 사게 됩니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오랜만에 한 그렇거든요. 1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쟤 뭐라는 거야 지금 막.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거를 연결시켜 갖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창이 지금. 네. 아니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하실 거세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미리 정리를 좀 하셨나요, 그러면? 예. 대박. 지금 이제 한 채 가지고 있죠. 한 채도 이제 조만간 정리를 해야죠. 실거주 제외하고 투자용으로. 투자용 없습니다. 실거주 겸 투자용으로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죠. 실거주죠, 그거는 실거주. 예. 1주택 실거주인데. 저는 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월세 사는 게 투자용으로 월세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지금 시점에서? 네. 너무 리스키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리스크가 오히려 더 없죠. 확신이 있으신 거네요? 네. 야, 팔 계획이세요? 네. 전에 갖고 있던 것도 그 임대차 3법 때 올라갈 때 팔고 네. 지금 그 가격이 지금도 그 가격. 제가 팔았던 게 최고가. 걔만 그런 거 아닙니까? 개별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게 거의 다 지금 보면 그 한 번 신고가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최소 6개월 정도 정체 기간을 거쳐요. 호가가 확 올라가가지고 안 삽니다. 못 사는 거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정체기 때 팔려고 하면 못 팔거든요. 그러다가 하다가 하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로 기점을 잡는 거는 올해는 제가 거의 확실하게 바람은 분다. 확실하게 거의. 오세훈 뭐 이런. 예, 근데 내년에는 제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바람이 불면 그때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한두 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때 그 한두 건 안에 내가 파는 사람의 대열에 끼어야 있어야 이제 파는 거지. 기분만 좋다가 많을 수가 생기는. 그래가지고 팔려고 욕심 부리잖아요. 그럼 하다가 그냥 이제 하락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진짜 뭐 한 10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아, 곡소리 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사람이 이때 뭐 진짜 3억, 5억 싸게 팔면 팔리죠.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잖아요. 싸게 내놔봤자 1억. 지금 이게 거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고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내놓으면 안 팔려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야, 지금 시장 심리가 사람들이 지금 네. 뭐 활활 불타오르고 있고 네.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걸 봐도 시뻘겋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뭐 지역마다 조금씩 네. 다르지만은. 야, 근데 이게 쉽사리 뭐 올해 내년에 이게 과연 이게 급격히 투기 심리의 단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죠. 그게 이제 내가 변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뭔가 좀 일론 머스크 덕분에. 아니 근데 저도 참 웃긴 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비트코인을 좌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투기 심리의 영향인 거죠. 이게 뭐 일종의 밈이라고 표현하던데 네. 예. 시장에 원래 미치는 요인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평상시에 비트코인 뭐 이렇게 낮아 있을 때 머스크가 얘기하면 그게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시장이 죽어 있을 때. 그렇죠. 정상적이었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데 이게 과열되었을 때는 그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 머스크가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아니 머스크가 뭐라고 그냥 일개 그 테슬라의 그냥 주인이잖아요. 그냥 기업 주인. 그럼 우리가 이재용이 뭐라고 하면 반응합니까? 그냥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이 특이한 상황이 되는 게 그게 투기 수요의 특징이 투기 심리가 형성이 되면 아주 미세한 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청주의 오창의 광속 방사선 가속기인가? 네. 뭐, 네. 아니 그게 집값에 무슨 영향이에요? 개발 호재. 그게 그러니까 개발이 무슨 그걸로 인해서 개발 호재가 뭘 다른 데 보면 삼성 공장 평택에 옛날에 한참 안 좋을 때 삼성 공장이 지어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요. 안 올랐죠. 네. 평택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따져보면 일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난리가 이게, 났었죠. 폭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투기 심리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해석이 달라진다. 악재도 호재로 변화시키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놓는 정책은 악재입니다. 악재. 원래대로 하면 악재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투기 심리의 영향인데 이게 투기 심리가 그냥 일반 시장에서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이게 다른 요인으로 하락 요인을 딱 만들어버리면 그대로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꺾입니다. 미분양이 생기면 미분양이 생기고 이게
적체가 좀 돼야죠. 이게 또 미분양이 생겼는데 바로 해소되고 이러면 또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거든요. 적체가 돼야 돼. 미분양이 생기면서 얘가 미분양이 생기고 다른 현장에 또 미분양이 생기고 분위기가 뭐 이상하네? 이런 느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분양이 있었지만 해소가 됐어. 네. 꾸역꾸역 해소가 됐다. 그러면 그 상승 기조는 그대로 가죠. 또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구나.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긴다는 거는 계속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낮아지는데 이 미분양이 생겼는데 다른 현장에서 이게 그 미분양이 안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 미분양이 생기면 얘가 팔리려고 하다가 멈추는 거. 이게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처음 미분양 생긴 게 그 다음 현장에 미분양을 만들고 이 미분양 만든 게 얘 해소되는 걸 방어하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인 작용을 하면서 현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까지 이제 영향이 다 주는 거죠. 네.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다시 실거주를 또 다시 잡으셔야 되잖아요. 긴 하다보니. 사이클이 이제 또 돌면, 네. 그러면 이게 하락하면서 미분양이 적체되고 하면서 어쨌든 쭉 하락을 겪게 되면, 네. 그럼 언제를 이 실거주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세요? 하락장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미분양이 신호가 옵니다. 또 미분양에서 오는 거예요? 미분양이 적체되었던 게 사실은 먼저 살살 팔립니다. 제가 이제 분양했던 사람이잖아요. 분양했던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때 되면 돈도 제일 많이 법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분양하는 사람한테 돈을 언제 제일 많이 벌까요?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금이라고 얘기하죠. 하면 다 팔리니까. 완판 치니까 다. 이때가 돈이 제일 안 벌리고 죽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라고 하죠. 분양 파는데 수수료 이런 게 가장 적을 때고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그냥. 알아서 나가거든요. 그럼 건설사들은 대형 광고만 빵빵 떨어뜨려주고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거기에 상담 인원만 딱 배치하면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열심히 영업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돈을 제일 많이 버냐? 안 될 때. 안 될 때. 힘들 때. 정말 안 팔리잖아요. 그럼 이 알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요. 그럼 이거 한 채만 팔아도 막 한 달 남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월급 받을 정도 이상 버는 거죠. 그때 막 팔리고 있다가 또 바람이 불어요. 참 신기한 게 이게 가만히 있다가 바람 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람이 확 불면 막 투자자들이 차를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와요. 막 지방에서. 서울에 팔고 있으면 지방에서 막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싹쓸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들 심리예요, 그게. 그럼 이제 이런 게 다 팔리면은 이제 올라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이때 이제 전세가가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전세가. 그 전세난이 이게 이제 하락 기간에 따라서 전세난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한 하락 기간이 5년, 6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세난이 생기고요. 하락 기간 좀 한 3, 4년 이전에 미분양이 빨리 소진되면서 신축 위주로 올라가면 전세난이 생기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신축 위주로 올라가요. 그런 경우는. 미분양을 포커스로 두고 있으면 실패할 일은 별로 없죠. 내일부터 미분양 해서 끝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타이밍에 이제 여러분들은 매수를 이때 뭘 하냐? 신규로 이런 미분양하는 걸 사는 것보다는 신규로 그 당시에 신규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는 게 좋죠.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이때부터는 그 완판이라고 하거든요. 분양이 다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그 뭘 기준으로 보냐면 다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 팔리면 웬만하면 올라갑니다.